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된 남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자기가 제일 믿고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두 얼굴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 역시도 그런 건 상상도 해보지 못했는데요. 막상 겪어보니까 너무 뒤통수가 얼얼해서 눈이 돌아버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제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외동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절 무척이나 챙겨주셨어요. 항상 식단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였고 주말에 가족끼리 놀러 갈 때도 무조건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을 그렇게 듬뿍 받았는데도 형제가 없다는 게 조금 허전하기도 했어요. 특히 운동장에서 혼자 공을 차고 있을 때 다른 애들은 동생이나 형이랑 같이 노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답니다. 그래도 부러운 마음과는 별개로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태윤아, 엄만 태윤이 네가 꼭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뭐든 간에 항상 옆에서 응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믿고 네 꿈을 마음껏 펼쳐보렴. 그렇게 항상 절 위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도 취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직장 생활도 즐겁긴 했지만 전 언젠가 제 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꿈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벤처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려는 의지와는 달리 현실은 정말 냉혹하더군요. 기술은 있었지만 시장을 뚫는 게 너무 힘들었고 홍보도 열심히 하는데 고객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 컸습니다. 그 와중에 단 둘뿐이었던 저희 직원들이 힘든 내색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해주니까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맙더라고요. 아유,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마음 같아선 월급도 팍팍 올려주고 보너스도 드리고 싶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월급도 겨우 주는 상황이라서요. 아니에요, 사장님. 그래도 월급만큼은 안 밀리고 꼬박꼬박 주시잖아요. 저흰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해요. 저는 너무 고마운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맨날 퇴근하고 혼자 술을 먹었어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태윤아, 너 요즘에 회사 운영하는 거 많이 힘드니? 집에 오면 맨날 한숨만 푹푹 쉬고 너 원래 술도 별로 안 좋아하는 애가 요새 맨날 술만 먹는 것 같아서 그래. 너희 아빠도 네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내일 오랜만에 엄마 아빠랑 술 한잔 할까? 그렇게 전 다음날 퇴근하고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최대한 괜찮은 척하면서 웃으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태윤아, 우리 앞에선 억지로 힘든 거 참을 필요 없다.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없이 어깨 축 처지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거 너무 싫다. 알았어요, 아버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저 사실 요즘에 정말 힘들어요. 얼른 회사를 키워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 보답도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되질 않네요. 역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럼 사업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 거란다. 그래도 난 우리 아들이 꼭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내가 그래도 아빠로서 우리 아들한테 추진력 정도 불어 넣어줘야지.
안 그래도 내가 아까 낮에 은행에 갔다 왔으니 나중에 네 통장 한번 확인해 봐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오밤중에 제 통장 잔액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저한테 거액의 돈을 입금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받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바탕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어요.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회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노력은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3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들처럼 잘 나가는 회사가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안정적으로 주고 저도 먹고 살 수 있는 수준까진 되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했지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회사를 운영하며 지내다 제 나이 40살 때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직업이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벤처회사 사장이 왜 어린이집 교사를 만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잘 나가는 사업가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랑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굳이 직업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초에 저 자체도 별로 직업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들을 엄청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와 만날 때마다 항상 자기가 일하는 어린이집 애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빠, 난 참 복이 많은 것 같아. 남들은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어진다는데 난 내가 맡은 애들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퇴근하기 싫은 거 있지? 오늘은 또 우리 반에 한 명이 나한테만 막 안아달라면서 안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오동통한 볼살을 내 볼에 막 비비는데 나도 모르게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애들 사이에서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자친구는 저랑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도 다른 테이블에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애들만 보면 방긋 웃어주고 손까지 흔들어주더라고요. 게다가 쉬는 날엔 보육원의 봉사도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보육원 봉사를 자주 가냐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린애들한텐 부모의 사랑이 정말 중요한데 보육원에 있는 애들은 그런 기본적인 걸 받지 못하는 애들이잖아. 그 부모가 주지 못한 사랑을 나라도 듬뿍 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갈 때마다 애들이 날 반겨줘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사실 제가 외동으로 자랐다 보니까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애들을 많이 낳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도 애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와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결혼 전부터 선물을 사들고 저희 부모님께 먼저 찾아가서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어머님, 아버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 결혼하면 꼭 시부모님한테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저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도 될까요? 여자친구가 먼저 그렇게 살갑게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자기 부모님한테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예비 처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식사하는 내내 여자친구가 예비 장인어른 밥숟가락 위에 반찬을 하나씩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빠, 이번엔 장조림 드시고 싶다고 했죠? 제가 밥 위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내가 우리 문영이 덕분에 정말 호강하네. 내가 눈이 이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밥 정도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었는데. 사실 예비 장인어른이 몇 년 전에 녹내장 수술을 했다가 안압이 높아져서 실명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 아직까지 시력을 잃은 걸 엄청 불편해 하시나 봐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런 예비 장인어른을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더군요. 심지어 예비 장인어른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먼저 알아차리고선 이러는 거예요.
아빠, 화장실 가시게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제 손 잡고 천천히 가세요. 아유, 나 화장실 가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무래도 우리 딸이 독심술이 있나 보네. 에이, 내가 아빠 딸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말 안 해도 알아차려야죠. 아빠, 화장실에서 나올 때도 제가 손잡아 드릴 테니까 볼일 다 보시면 똑똑하고 녹화하세요. 아셨죠? 저는 예비 장인어른을 챙기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부모님께도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그 마음씨가 배우자로선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천사 같은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한 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입구에서부터 상쾌한 향이 나고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여보, 오늘 집이 뭔가 다른 것 같다? 집에서 뭐 했어? 아, 오늘 내가 당신 퇴근하기 전에 혼자 대청소 좀 해봤어. 어때? 진짜 깨끗하고 좋지? 뭐야, 대청소할 거면 주말에 나랑 같이 하지. 뭐하러 힘들게 혼자 했어? 당신도 오늘 일 갔다 와서 피곤하잖아. 아니, 그냥 오늘따라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청소가 하고 싶더라고. 나 원래 어릴 때부터 청소하는 게 취미였거든. 그리고 당신이 퇴근하고 왔을 때 집안이 반짝반짝거리면 좋아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한번 해봤지.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앞으로 아내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날 것 같다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당신 늦게 오니까 나 오늘 어머님 아버님이랑 데이트해도 돼? 어머님 댁에 가서 같이 저녁이나 먹으려고. 그날 저녁 늦게 일이 끝난 전 부모님 댁에 아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내가 하하호호 웃으면서 저희 부모님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재밌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저희 부모님께서도 엄청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던 그 순간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절 불러 세우셨습니다. 태윤아, 이거 우리 집에 선물 들어온 복숭아인데 이거 갈 때 가져가거라. 아까 몇 개 깎아줘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복숭아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우리는 안 먹어도 되니까 너네 가져가서 먹어. 아유, 어머니랑 아버지 드시지. 뭐하러 이런 걸 주고 그러세요. 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 주는 거야. 세아가 이거 우리 아들은 한두 개만 주고 꼭 네가 다 먹어라. 알았지?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많이 뺏어 먹으면 나한테 바로 이르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내가 알았다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저희 부모님과 엄청 친해진 아내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행운의 여신이라도 되는 건지 아내랑 결혼한 후에 제 사업도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저희 부부한테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너무 기뻐서 얼마나 팔짝팔짝 뛰었는지 몰라요. 여보, 나 이제 아빠 되는 거야? 정말 나한테도 날 쏙 닮은 아이가 생기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닮았으면 머리도 똑똑하고 인물도 훤할 거야.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 인품까지 닮았으면 완전 완벽하지. 그런데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무 기쁘셨는지 아내한테 완전히 공주 대접을 해주시더군요. 임신 소식을 알자마자 음식을 이것저것 싸들고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세아가 너 고기 좋아하지?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푹 끓인 갈비탕인데 지금 데워줄 테니까 한 그릇 먹어보거라. 그리고 이건 한우인데 이따가 저녁에 같이 구워 먹자. 어차피 너 좀 있으면 입덧 생겨서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못 먹으니까
그 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둬야 돼. 그 후에도 저희 부모님은 몸에 좋은 음식들을 수시로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아내와 같이 부모님 댁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현관까지 달려와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우리 귀한 며느리 몸 상하면 안 되는데. 뭐하러 오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죠. 그리고 저 겨우 이런 걸로 몸 상하지 않아요. 운전도 이이가 다 해주고 전 그냥 편하게 앉아서 왔는데요, 뭘. 그래? 아유, 그래도 걱정돼서 그렇지. 그리고 밥은 먹었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전 그냥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아직까진 입덧이 심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럼 네 시애미 보고 맛있게 찌개라도 끓여주라고 할 테니까 잠깐 쉬고 있어라. 내가 방에 이불 펴줄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누워있어. 아참, 그냥 누워있으면 심심할 텐데 TV라도 볼래? 내가 뭐 영화라도 틀어줄까? 저희 아버진 아내의 몸이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최대한 편하게 쉬게 해주시더군요. 게다가 그 이후에도 저희 어머니가 수시로 전화해서 저한테 이러셨어요. 혜윤아, 원래 여자들은 임신 기간 중에 사소한 걸로도 서운할 수 있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해달라는 거 최대한 다 해줘. 그리고 임신하면 몸이 무거우니까 집안일도 절대 시키지 말고 당분간은 네가 다 해라. 그 착한 애가 우리 집으로 시집와서 손주까지 임신했는데 우리가 보물처럼 아껴줘야 되지 않겠니? 저희 어머니는 주말에 저희 집으로 와서 집안 청소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며느리 사랑이 정말 그렇게까지 대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제 이목구비를 쏙 빼닮은 아들을 처음 안아봤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자 저희 아버지가 아내한테 잠깐 어디 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 봤더니 웬 자동차 매장으로 가시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너 출산 선물로 고급 승용차 하나 해주마. 우리한테 이렇게 예쁜 손주를 안겨줬는데 내가 시애비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애 키우다 보면 차 끌고 여기저기 다녀야 될 일이 많을 거다. 우리 아들 일하고 있는 동안엔 네가 운전해서 애를 데리고 다녀야겠지만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을 땐 우리 아들을 그냥 기사처럼 쓰렴. 넌 우리 집안의 보물이니 그렇게 해도 된단다. 아휴, 아버님, 저 진짜 이렇게 비싼 차를 사주시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맨날 아버님한테 받기만 해서 어떡하죠? 받기만 하긴.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우리 집안의 행복을 가득 안겨다 주었잖니. 우리가 너로 인해서 얻게 된 행복은 절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단다. 저희 어머니도 백화점에서 옷을 잔뜩 사가지고선 아내한테 선물하시더라고요. 임신했을 땐 예쁜 옷을 못 입었으니 이제 예쁜 옷 마음껏 입으라면서요. 아내는 그런 저희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했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꿈만 같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잖아. 아무래도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게 엄청난 행운이었나 봐. 하지만 저야말로 아내랑 결혼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안도 더 화목해지고 제 사업도 더 잘 됐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저희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본인도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아내가 취업하게 된 어린이집에 아들을 보내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럼 저희 아들이 아내한테 너무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어서 다른 애들을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하게 된 아는 예전처럼 애들을 돌보는 일을 참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지나서부터
자꾸만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울면서 들어오길래 깜짝 놀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남편이잖아.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봐. 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제서야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다 털어놓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내는 새로 들어간 어린이집 학부모들한테서 갑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나 솔직히 예전부터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 많이 겪긴 했는데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들이 더 심하더라고. 애들이 놀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살짝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꼭 찾아와서 CCTV 돌려보자고 하고, 얼마 전에 내가 혼자 놀다가 넘어졌는데 그 엄마가 찾아와서 나랑 우리 원장님 무릎까지 꿇리고 사과받고 갔어. 게다가 별것도 아닌 걸로 나한테 막 욕하고 우리 애 괴롭히지 말라면서 경찰에 신고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내가 진짜 죄인 된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워 죽겠어.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 건데? 당신 진짜로 애들을 괴롭혔을 일은 없잖아. 당연하지. 그냥 우리 반에 편식이 좀 심한 애가 있었는데 내가 그 애한테 버섯 반찬 하나 먹였더니 그 애가 그걸 집에 가서 얘기했나 봐. 그 엄마가 날 찾아와선 자기 애가 안 좋아하는 음식을 왜 억지로 먹이냐면서 나를 완전 죄인 취급하는 거야. 버섯 알레르기라도 있는 거면 내가 말을 안 해. 난 그냥 어릴 때 식습관이 중요하니까 버섯도 맛있는 음식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뿐이란 말이야. 저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힘들면 일 안 해도 돼. 어차피 나 혼자 벌어서 우리 셋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어린이집 그만두고 앞으로는 집에서 취미생활도 하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 알았지?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가정주부 생활을 시작했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표정이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대형 마트에 사는 요리교실에 등록해 음식도 배우고 저한테 이것저것 해주기도 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고등어 조림 해봤는데 어때? 딱 봐도 때깔이 엄청 좋아 보이지? 나 이번에 요리교실에서 간 잘 맞춘다고 칭찬받았거든. 이야, 진짜 때깔도 죽이고 냄새도 기가 막힌데? 당신 이러다가 요리 달인 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취미생활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원데이 클래스에서 서툴지만 아기자기한 솜씨로 도자기 머그컵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붉은 실을 엮어서 방문에 거는 장식품을 만들어 오기도 했어요. 게다가 독서 모임에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역시 사람은 책을 읽어야 되나 봐. 요즘에 우리 준서 재우고 조용히 혼자 책 읽고 있으면 마음이 엄청 편안해지는 거 있지? 독서 모임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이번에 읽은 책에 대해 토론도 하고 서로 재밌는 책도 추천해주고 하는데 그 모임을 나갈 때마다 나 자신이 발전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뿌듯해.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이런 생활 하지도 못했을 텐데 진짜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큰 행운이야. 아내가 그렇게 점점 웃음을 되찾아가자 저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아내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원래도 예뻤는데 요즘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지 얼굴도 뽀얀 게 더 예뻐졌다. 어차피 돈은 우리 아들이 벌면 되니까 애미 넌 지금처럼 편하게 지내면서 준서 키우는 것만 신경 써다오. 아는 여전히 저희 부모님과 잘 지냈고 저도 최대한 처가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마다 선물도 보내고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찾아뵀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사업하느라 바쁜 사람이 왜 이렇게 자주 와?
우린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사니까 자넨 자네 사업에나 좀 더 집중하게. 우리가 괜히 자네한테 신경 쓰이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 에이, 미안해하실 게 뭐가 있어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저한테도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제가 더 잘해드려야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처남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매형은 어떻게 저보다 우리 부모님을 더 잘 챙겨드려요. 저 요즘에 매형 보면서 엄청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들이니까 매형보단 더 잘해야 되는데 아직도 매형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늘 이렇게 제 결혼 생활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당시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엄청 바쁜 시기였어요. 거의 밤 11시나 12시쯤에 집에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고 잠만 자고 아침 7시에 바로 나와야 했죠. 그런데 하루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는데 사무실 문 앞에 웬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 이름으로 온 택배인데 보내는 사람에 모르는 사람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래 잡혀있던 오전 회의부터 하고 나중에 뜯어보려고 그냥 책상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아내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아내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아내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여보, 혹시 사무실에 무슨 택배 오지 않았어?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런데 보내는 사람 이름이 모르는 이름이더라고. 안 그래도 방금 전까지 회의하느라 엄청 바빴는데 지금 잠깐 숨 돌리는 김에 뜯어보려고. 안 돼. 그거 절대 열어보지 마. 그거 잘못 온 거니까 절대로 열면 안 돼. 어? 제발 부탁이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반송 처리해버려. 모르는 사람이 보낸 건데 괜히 찝찝하잖아. 하긴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여는 것도 좀 그런가? 그나저나 당신은 나한테 택배 온 걸 어떻게 알았어? 설마 우리 사무실에 CCTV라도 설치한 거야? 나 일하는 모습이 그렇게 궁금했어? 저는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는데 아내는 웃음기 하나 없이 끝까지 택배를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하도 아내가 열어보지 말라고 하길래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꾸 그 택배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한테 택배가 왔다는 걸 아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고 아무 이유 없이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찜찜했어요. 게다가 장난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정색하면서 말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자꾸만 생각나 그냥 택배를 열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조심스레 열어본 전 그 안에서 정말 믿지 못할 물건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기엔 웬 초음파 사진과 다정한 남녀의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낯선 남자와 같이 있는 여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택배를 뒤져보니까 무슨 쪽지 한 장도 들어있더라고요. 그 쪽지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쪽 아내분인 서문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문영이가 저랑 만나면서 임신까지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에 너무 들떴었습니다. 그런데 맹세코 문영이가 유부녀에 애까지 있는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자세한 건 아래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만나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그 쪽지의 내용은 바로 저희 아내가 저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임신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확인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그 남자의 연락처에 전화를 해서 바로 그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보니 제 또래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하더군요. 이윽고 그 남자 입에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여자랑은 독서 모임에서 처음 만나서 지금 9개월째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미혼이라고 얘기했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업이 프리랜서라서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인데 그 여자가 작년부터 일을 쉬고 있다고 해서 낮 시간에 주로 만났습니다. 저녁엔 아픈 부모님 보살펴드려야 된다고 해서 꼭 낮에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여자가 제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같이 산부인과에도 가고 초음파 사진도 찍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 줄 아십니까? 제가 나이 4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고요. 저는 펑펑 우는 그 남자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듣고 있는 그 얘기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라 받아들이는 것 자체로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오열까지 하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전 당연히 제 아이를 가진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처음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는 원래 비혼주의라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애를 낳을 자신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 애 낳아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설득을 해봤는데도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전 그때 처음으로 그 여자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여자에 대해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여자가 절 완전히 속였더라고요. 이미 결혼도 안 되다 애까지 있는 여자일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그쪽이랑 만나서 임신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그 택배 안에 들어있던 초음파 사진이 임신 증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요, 솔직히 그 여자가 유부녀라는 거 알고 나서 헤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만 이렇게 속고 끝나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얼마나 저랑 남편분을 우습게 생각했으면 남자 둘을 동시에 속이고 피해를 주겠습니까? 저 그 여자한테 꼭 복수하고 싶어서 그쪽한테 그 택배를 보낸 겁니다. 오늘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서 그쪽 사무실 앞에 직접 놓고 왔어요. 저 지금 너무 억울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라도 해야 그 여자한테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처벌까지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그쪽을 속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아침 일찍 저희 사무실 앞에 택배를 가져다 놓고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다 폭로할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겁한 아내가 저한테 전화해 택배를 절대 뜯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그 남자에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자마자 아내의 얼굴에 그 남자한테서 받은 증거 사진들을 확 뿌려버렸어요. 그러자 아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저한테 이러더군요. 여보, 설마 그 택배 뜯어본 거야? 내가 그 택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잖아. 왜? 그 안에 네 실체가 다 들어있어서 겁나디? 야,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바로 네 본 모습이야. 난 네가 어린이집 재취업해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사랑하는 내 와이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어린이집 그만두고 집에서 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취미생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게 해준 거고 네가 하루하루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 보면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고.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내가 널 위해서 혼자 고생하면서 돈 다 벌겠다고 했는데도 넌 뒤에서 다른 남자랑 몰래 만나면서 애까지 임신해? 여보, 그게 아니라 그냥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잠깐 실수한 것뿐이야. 진짜 당신 속이고 일부러 다른 남자랑 만났던 건 아니란 말이야. 야, 넌 잠깐 실수라면서 그 남자랑 9개월 동안이나 만났냐? 그리고 너 그 남자한테 미혼이라고 했다며? 그럼 모임 나가서 딴 남자랑 놀아날 생각을 애초부터 하고 있었던 거네. 안 그랬으면
그 모임 사람들이 네가 유부녀라는 거 그 남자한테 알려줄 법도 한데 아무도 안 알려준 거면 다들 네가 미혼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너 그렇게 밖에서 딴짓거리 하려고 어린이집에서 힘든 척 했던 거야?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내가 자유롭게 쉬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그건 아니야. 나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 남자 만났던 건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나도 임신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단 말이야. 내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치우고 앞으로 당신이랑 우리 준서한테만 잘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어? 웃기지 마.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도 없거든? 그리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서 애까지 임신했던 사람이 2번 바람 피우는 게 어렵겠어? 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나가. 여태까지 내가 너한테 잘해줬던 거 후회돼 죽겠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안방에 들어가서 예전에 제가 아내한테 사줬던 가방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사주셨던 아내 옷도 다 꺼내서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어머님이 나한테 사주신 거잖아. 그 옷들 나한테 진짜 소중한 거란 말이야. 이 옷이 그렇게 소중해? 그럼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지. 여태까지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결혼 전부터 오히려 아들인 나보다 널 더 챙겨주시고 네가 임신했을 땐 공주 대접까지 해주신 분들이야. 게다가 우리 준서 출산하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은 손주 낳아준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셨던 분들이라고. 그런데 네가 그 모든 걸 다 받아먹어놓고 위에서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래놓고 우리 어머니가 선물해주신 옷을 소중하니까 찢지 말라고? 너 지금 그 말이 얼마나 이중적인 건 줄 알아? 그게 그렇게 소중했으면 소중한 만큼 더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잘한다고 하잖아.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싹싹 빌게. 무서우니까 제발 그러지 말어. 무서워? 난 네가 더 무서워. 내 앞에선 그렇게 천사 같은 가면을 쓰고 뒤에선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너한텐 나랑 우리 부모님이 해준 모든 게 다 사치야.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사주신 차도 이제 필요 없게 됐으니까 다 박살내버릴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골프채를 들고 나가 저희 아버지가 아내한테 선물해 주셨던 차를 아주 박살내버렸어요. 그러자 아내가 저한테 울며 불며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이 차 아버님이 사주신 거잖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같으면 내가 아니라고 배기겠냐? 내가 그나마 범죄자 되긴 싫어서 너한테 손끝 하나 안 건드리는 걸 감사하게 여겨. 알았어? 너 같은 건 이제 내 인생에서 아웃이니까 그냥 이대로 꺼져버리라고. 저는 그렇게 한바탕 한 후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이 바로 집으로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날 아내가 저희 어머니한테 거의 1시간 동안 머리끄댕이를 잡히고 난리가 났어요. 이야, 우리가 그동안 널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 미아오기에 얼마나 아껴줬는데 감히 네가 우리 아들을 배신하고 딴 남자애를 가져?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우리 가족 전부 다 속여먹고 기만한 거 내가 절대 가만 안 둔다고. 저희 어머니가 아내한테 계속 화를 내자 아내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래도 제가 한순간에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저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좋아하긴 개뿔. 너 같은 거 소름 끼쳐서 이제 너 얼굴도 보기 싫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널 딸처럼 대해준 우리한테 그렇게 뒤통수를 치니. 넌 이제 우리 며느리도 아니니까 나가서 또 딴 놈이랑 만나서 살든지 알아서 해. 결국 아내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후 저는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아내의 짐을 다 처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전 부모님 댁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절 찾아와선 울면서 사과를 하시더군요. 자네, 내가 우리 딸 대신에 이렇게 사과하겠네. 난 우리 딸이 그런 줄은 정말 몰랐어. 아무리 세상이 무서워도 그렇지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은 내 딸이 그런 짓을 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아냈겠는가. 아무래도 내가 딸을 잘못 키워서 그런 것 같네. 내가 입이 10개라도 자네한테 할 말이 없어. 하늘이 무너져라 울면서 저한테 사과하시는 장인 장모님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내의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양가 집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히고 어른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게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절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계속 저한테 연락해 울고불고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더니 이번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부동산에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아버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평생 동안 저희 남편이랑 아버님, 어머님한테 사죄하면서 살게요. 하지만 저희 아버진 그 말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마시려고 떠났던 물을 아내 얼굴에 확 퍼부으셨다고 합니다. 야, 이 못된 거사. 내가 살다 너같이 앞뒤가 다른 인간은 처음 봤다.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썩 꺼져라. 그 후에 아내가 저희 회사에도 한번 찾아와서 빌었는데 그때도 전 아내를 매정하게 내쳐버렸습니다. 야, 네가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너 같은 인간이 하는 변명 들어줄 정도로 한가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앞으로 절대 마주친 일을 없게 하자고.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아내가 끝까지 매달렸지만 전 억지로 아내를 회사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후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을 하고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아내는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져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제가 키우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일을 하다 보니 은퇴하신 저희 어머니가 키워주시는 거였지만은요. 그리고 전처랑 바람을 피운 그 남자에 대해선 상간남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상간남이 제 전처가 유부녀인 걸 모르고 만난 거기 때문에 소송 여건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저는 저한테 그렇게 진실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제 전처 같은 쓰레기를 만났던 걸 잊고 잘 살기만을 속으로 빌어줬습니다. 그 후 저도 최대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선 잊으려고 노력하며 열심히 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괜히 저 때문에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는데 오히려 어머니랑 아버지 두 분 다 저희 아들과 같이 지내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우리 준서 누굴 닮아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까? 준서야,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누굴 그린 거야?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아니면 아빠를 그린 건가? 이건 할머니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할머니. 정말? 아이고, 우리 준서가 할머니를 진짜 예쁘게 그려줬네. 할머니가 이 그림에 액자에 끼워서 거실에 걸어놔야겠다. 우리 준서가 그린 그림이니까 아주 가보로 물려줘야겠어. 저희 아들도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워낙에 잘 놀아주셔서 그런가 봐요. 저희 아들이 엄마를 너무 찾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금방 적응하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혼하고 잘 살고 있던 중 얼마 전에 전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이 세상에 혼자 뚝 떨어진 기분이란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나보고 사람도 아니라면서 집에 못 오게 하고 내 남동생도 내 연락을 아예 받질 않아. 그래도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은 그동안 나한테 엄청 잘해줬었잖아. 나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시절이 그리워서 요즘 미칠 것만 같아. 그래서 말인데
그 남자랑 또 깨끗하게 헤어지고 뱃속에 있던 아이도 지웠으니까 그냥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야, 그러게 나랑 우리 가족들이 잘해줄 때 딴짓하지 말고 가정에만 충실했었어야지. 네 복을 네 발로 차버렸으면서 지금 누구더러 용서를 해달래? 그나저나 너 양육비 한 번이라도 밀리기만 해봐. 네가 우리 준서 엄마라면 이렇게 나한테 전화해서 헛소리할 시간에 가서 양육비나 벌 생각해. 안 그래도 양육비 때문에 나 어린이집에 다시 취업했어.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에 들어간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들이 엄청 갑질하는데 위로해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으니까 정말 죽겠단 말이야. 지금 나 혼자 원룸 하나 구해서 살고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혼자라서 너무 쓸쓸해. 우리 준서 양육비 보내야 하니까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나 정말 이렇게 계속 비참하게 살아야 돼? 나 그래도 준서 엄마잖아. 제발 우리 준서를 봐서라도 나 다시 한 번만 받아주라. 참나,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나 본데 난 우리 준서를 위해서라도 절대 널 받아줄 생각 없어. 우리 준서한테 너 같은 엄마가 가당키나 해? 집에 떡하니 자기 자식 있는데 밖에서 딴 남자랑 놀아나다가 임신까지 한 엄마가 엄마 자격이 있긴 하냐고. 아무튼 난 절대로 너 같은 거랑 다시 엮이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전화도 하지 마. 알았어? 네 인생 네가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 죄값 받으면서 계속 비참하게 살라고. 여보, 여보. 그렇게 크나큰 배신을 해놓고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저한테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걸 보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전처를 다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저랑 저희 부모님이 전처한테 모든 걸 쏟아부어서 잘해줬던 그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절대로 그런 후회할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인데요. 제 전처의 모습을 보니 딱 그 속담이 떠오르네요. 욕심 부리지 않고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만 쫓다가 결국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전처가 그런 짓만 안 했어도 평생 아이를 돌보고 취미생활하며 잘 살 수 있었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전처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겉으로는 착해 보였던 전처의 내면에 그런 시커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겠죠. 아마 그 남자가 아니었어도 언젠간 다른 남자와 또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직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알게 되어 이혼한 게 차라리 다행인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아들이 조금 더 컸을 때 이혼을 했다면 아들이 받을 상처도 더 컸을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전처가 저희 아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끼쳤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 아들과 부모님만 생각하며 열심히 제 회사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보다 더 성공해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효도를 많이 하고 저희 아들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요. 비록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던 제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됐지만 그만큼 하나뿐인 저희 아들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께 용기 내서 열심히 살아가시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잘못은 배우자가 한 거지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벌써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남은 2024년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